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10명이 신입생 1명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학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습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한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이야, 진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우리 은배 팀장님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겨울 옷에 가려져 있던 이 육중한 몸매 좀 잡아주십시오. 보여드릴까요? 벗으시려고요? 벗진 않고 보여드리는 거 이제 운동을 하시라고요. 제가 좀 잘난 척을 좀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와. 어떻습니까? 좀 가까이 좀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예. 오빠이 아저씨. 오빠이는 아니고. 오빠이 같은데. 3번. 와. 뭐라고요? 아니,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잠깐만, 소장님 머리핀이 있다는데요? 진짜요? 이게 뭐야? 헐. 왜 그랬어? 그러게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시고 싶어서.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빨리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었죠. 이 벚꽃 축제 한창인 진해 군항제에서 통돼지 바비큐 5만 원짜리 시켰더니 저렇게 나왔다는 거. 우리 또 이제 수육관 별사 박지훈 변호사님이 저 말도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주최 측이 부랴부랴 입장문 냈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곳, 더러운 곳, 카드 안 받는 곳, 음식 형편없는 곳 퇴출시키겠다 말이죠. 그런데 축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축제 시작 전에 다 점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됐든 다른 지역 축제에서도 반면교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박준 변호사, 그새 또 빼셨어요.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퇴근하고 온 딸 쳐다도 안 보고 사반만 보는 우리 엄마 오키 여사, 뭐든 좋으니까 건강만 해 하신 부산의 정세미님, 임신 때부터 우리 한빈이 생후 7개월째인 지금까지 사반 쭉 함께합니다 하신 이 주인님, 내일 사랑하는 딸 미셸이 멋진 남자 조셉 군과 결혼을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데 왜 자꾸 주책맞게 눈물이 흐르는 걸까요 하신 캐나다의 최사비니님. 오는 4월 1일 우리 엄마 안명희 여사 생신 축하드리고 뉴욕 사는 딸이 가을에는 꼭 가서 꼭 안아줄게 하신 임희정님. 점심에 서울 공릉동 만두집에서 혼자 휴대폰 보면서 밥 먹는데 사장님이 그런 거 보지 말고 빨리 밥 먹고 나가! 이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손님 밀렸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죠 하신 오승희님. 되게 기분 나쁘셨겠네요. 별다방 가서 토스트 시켰는데 다 탄 걸 주지 뭐해 하신 용인의 신민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전두환 손자 조부는 학살자입니다. 이미 많이들 뉴스 보셨죠? 앞서 5.18 유족에게 사과하고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서 광주를 찾고 있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오늘 유족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 가졌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광주에 오고 나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죽어마땅한 저에게 이렇게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기 의자냐고요. 이렇게 아셔서 고마워. 앞으로 더 용기를 내. 수고하고 싶은 것은 정말 약물을 끊고 우리 모습에서 이렇게. 자, 뭐 우원 씨가 죽어 마땅할 것까지는 없죠. 자, 이 기자 조금 더 내용 소개해 주세요. 전 씨가 오늘 광주에서 이 5.18 유족 피해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 할아버지 전두환은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전 씨는 할아버지가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면서 이런 군부 독재에 맞서다 고통당한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서 제 죄를 알고 있음에도 저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며 살아왔다면서요. 앞으로 하지만 광주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사죄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반성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사과 발언 뒤에 유족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는데 이런 43년 만에 사과를 들은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느냐. 오히려 위로를 건넸고요. 광주 방문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마치고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자, 비석을 닦는 장면에서 다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5.18 민주묘지에 직접 참배를 갔습니다. 전두환 일가 중에 처음으로 지금 참배를 한 모습이고요. 자, 박 변호사님 보세요. 자신이 입고 있는 자신의 옷으로 이제 비석을 닦는 모습인데 이때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입던 옷 따위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닦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하.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라, 다른 걸 닦아라 막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저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어쩌면 좀 감동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묘지에 와서 보니까 자신 또 제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늦게 온 건 맞죠. 또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다라고 반성하는 모습까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감동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전우원 씨 오늘 뭐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고요? 네, 마약 투약 혐의 관련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앞서 경찰은 이 전 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또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은 막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씨의 마약 투약량과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요.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원 씨가 어제 하루는 5.18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면서 일정을 갖지 않았었죠. 자, 오늘 모습을 보니까 진짜 고민을 했고 공부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자, 잠시 후 뉴스룸에서 광주 현지 연결을 해서 라이브로 전우원 씨와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광주 일정을 보내면서 느꼈던 바 우리 가족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갑니다. 보이스피싱범 저승사자입니다. 자, 은행 앞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ATM 앞에 서 있는 남성과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은행 직원. 자, 5만 원 뭉치를 왕창 꺼내더니 이걸 그냥 막 집어넣고 있어요. 자,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랑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때 직원이 아저씨 잠깐만 하자. 갑자기 저때 튀려고 막 저렇게 하는데 몸싸움 시작. 자, 격렬한 몸싸움. 자, 은행 직원분이 잠시 후에 냅다 꽂습니다. 이제 누르기 시작. 예, 와 이거 냄새가 이 혹시 보이스피싱범? 네, 맞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9시쯤인데요. 서울 성북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은행 직원이 부장님에게 가서 한 남성이 저 인출기에서 카드 여러 장을 돌려가면서 돈을 수차례 인출을 하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장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범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고 확신을 해서요. 은행을 빠져나가려던 남성을 저렇게 붙잡았습니다. 이후에 이 남성은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 피해자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당시 남성 주머니에서만 1,100만 원이 발견이 됐는데
이후에 경찰이 밝혀낸 결과 그 피해액이 약 4천만 원 정도를 아이고. 인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거된 인출책은 30대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이 앞서 발생한 피싱 범죄 사건의 이 사실관계도 경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저 은행 직원 완전 멋있어. 그러니까요. 저는 무슨 저기 은행을 지키는 경찰인가 무슨 유단자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장님이시래요. 김재욱 진짜? 부장님. 성북구에 우와. 있는 새마을금고입니다. 아, 이분이시군요. 네, 저도 저 새마을금고에 가서 돈을 맡기고 싶네요. 진짜? 네, 근데 이 부장님이 그 전날도 바로 피싱범한테 사기를 당하신 분하고 상담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그 피싱을 당한 사례를 많이 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꼭 은행에 와서 먼저 물어보셔라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갈게요. 달리는 트럭에 불이 활활입니다. 자, 터널 안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터널 속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길이 활활. 오, 자, 뭔가 이상함을 느낀 트럭 운전자 갓길에 세웠어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 불덩이가 도로로 대굴대굴. 자, 그때 경찰 기동대 버스 지나갔는데 대원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리더니 다 같이 소화기로 슉 불을 끕니다. 자, 또 다른 대원들은 일단 불을 끄고 또 다른 대원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광봉 들고 차량 통제까지. 아, 팀장님. 자랑스러운 후배들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자랑스러운 후배들이네요. 제가 보면은 연락 오면 또 피자를 쏠 건데요. 중요한 거는 근데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쏘겠습니다. 아, 진짜? 예. 지난 29일 오후 6시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당진 영덕 고속도로에 1톤 화물차가 지금 진행하다 보는데 적재하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참 위급한 상황인데 마침 그때 버스가 쓰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 즉 그 원복하는 그 세종경찰청 1기동대 직원들이었던 거예요. 저 불난 걸 보고 버스를 세운 다음에 내려서 버스 안에 있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다른 일부 기동대원들은 경광등 가지고 차량 진행을 통제한다든지 앞뒤 좌우를 막아섰는데 참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불길이 30분 만에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 불길이 계속 번졌으면은 터널 사고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했기 때문에 아마 큰일 했기 때문에 그 기동대에서 연락 오면 제가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피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안 오면 안 보내신다는 말씀이겠죠? 자, 다음 뉴스 가볼게요. 출근길 짬내서 운동하기. 하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꽉 막힌 도로, 숨 막히는 정체 상황. 자, 버스 뒤에 저 하얀 차 주목해주세요. 잠시 후 남성이 내립니다. 내리더니 갑자기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달립니다. 아하, 이런 왜 이렇게 뛰시죠? 자, 잠시 후에 신호가 녹색불이 된 모양인지 다시 차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출발합니다. 이때가 아침 7시였답니다. 졸리셨던 걸까요? 아니면 틈틈이 부족한 운동을 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아마 틈틈이 부족한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본인은 아마 저곳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 같아요. 저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운행 중인 상황이에요. 시동을 끄고 다른 데 주정차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운행 중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아주 긴급한 상황 말고는 운전석에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더더군다나 그 중간으로 오토바이가 갈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확실해 맨날 가던 길이기 때문에 제자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운동하세요. 집에서. 예, 알겠습니다. 딴 곳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시어머니의 각별한 손자 사랑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하루에 2번씩 영상통화 요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인데요. 시어머니가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손주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가랑도 10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는데요.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는 아이가 이 첫손주라서 그런지 봐도 또 보고 싶다면서 매일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이 며느리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 아내랑 남편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안 그래도 집안일 때문에 육아 때문에 바쁜데 이런 시어머니 부탁까지 들어주자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남편도 야근이 굉장히 잦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우, 저 아기 너무 예쁘고 은배 이름이 은배군요. 예.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저 어머니, 저희 은배 예뻐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하루에 2번씩 영상, 2번 그거 조금 그렇거든요. 조금만 횟수를 줄여주시거나 지훈이 오빠한테 전화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일을 하는지라. 동그라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입니다. 예, 아가, 내가 우리 예쁜 새끼 은배 얼굴 좀 보여달라는 게 그렇게 귀찮냐? 지훈이 이놈도 전화 오면 바쁘다고 끊어버리기 일쑤고, 주말에 자주 니들 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내가 가면 눈칫밥 주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서러워서 못 살겠네. X. 예, 야. 자, 우리 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손주가 예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출근 전에도 하고 퇴근 후에도 하고 또 학교 가는 거리 10분이면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도 직장 다니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좀 줄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도 많으면은 사진을 받아가지고 푸사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세요.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이 며느리가 힘든데 하루에 2번씩 영상통화는 좀 자제하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자, 그럼 팀장님은 손주 영상통화 얼마나 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방송용 아니시죠? 방송용이 조금 붙었습니다. 이거 진짜. 자, 소장님. 네, 저 요즘 시어머니 쪽에서 멘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안 돼요. 정말 저는 아이를 키워봤고 또 키우는 엄마들 너무 많이 만나는데, 맞벌이 하는 엄마 아침에 전쟁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이 하루에 2번이라니요. 그리고 저녁에 오면 완전 얼마나 피곤하고 파김치인데 거기에 또 영상통화라니요. 이건 못할 걸 주시는 거고요. 저는 정말 주말에 한 번 정도, 정말 많이 양보해도 주말에 이틀 정도. 그다음에는 이거 해낼 수 있는 며느리면 진짜 효부비 이런 거 세워줘야 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네,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조금 더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은데, 횟수라든지. 근데 이제 또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계라는 거, 이 휴대전화라는 거, 영상이라는 거, 쉽게 전화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좀 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좀 해주시면 뭐 어렵겠지만, 그리고 표정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 며느리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기계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만 해주시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많은 칭찬, 사랑. 한 3번씩, 4번씩 해줘버려요. 그러면 줄이라 좀 많다, 전화가. 오히려 그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시어머니를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매일 하니까 막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대부분이 어머니가 좀 과하시다는 의견이 많은데 종종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병수님, 저도 손녀가 다음 달 돌인데 늘 보고 싶죠.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욕심부리다 애들 이혼합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칼브 서울님, 시어머니가 취미생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도 하셨고요. 이현기님, 하지만 원래 첫손주 첫정 대단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셨고, 지구인님도 영상통화인데 몇 분도 안 되나요? 좀 심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강원도 정선 사시는 50년생, 올해 73 동갑내기 사총사. 자, 보세요.
왼쪽부터 국희, 춘자, 영희, 순덕 여사님들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왼쪽부터 국희, 춘자, 영희, 순덕 여사님들. 아이고, 최근 제주도 여행 다녀오셨다고요. 밤새도록 화투도 치시고 좋은 데도 많이 다니시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특히 맨 오른쪽 순덕 여사님, 사건 반장 10만 구독자 돌파했을 때 저렇게 손팻말로 아들 원보야 창하다 내년 휴가 때는 강원도에 꼭 둘이 와라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잘 들어봐. 야식 먹어서 운동 못해서 살쪘다고 생각하지. 찐 이유도 모르면서. 찐 이유를 알면 몸은 변한다. 원하는 대로. 주비스 다이어트. 임플란트 후 잇몸 관리 어렵다면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리죠. 검가드. 잇몸염증 및 치주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30초씩 임플란트 후엔 잇몸 관리하세요. 잇몸가드. 검가드.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10명이 신입생 1명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학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학생들 새학기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쯤 지났죠. 얼마 전 갓 고등학교 입학한 새내기 1명이 기숙사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경남 산청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요. 이 학교 기숙사에서 이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해당 남자 기숙사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한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입학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던 지난 13일 밤 11시에 선배 한 명이 이 1학년 학생을 따라오라면서 다른 방으로 불러냅니다. 그 방을 가보니까요. 2, 3학년 선배들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90분 동안 이 1학년 학생을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측은 이들 중 3명은 쇠로 된 침대 프레임을 이 동원해서 때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일부가 보초를 서다가 교대에서 다시 폭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또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 피해 학생에게 소리 내면 지금보다 몇 배 더 맞는다. 절대 입 열지 마라. 신고하면 1학년 전체에 보복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그 기숙학교라고 해도 그 사감 있잖아요. 사감. 그렇죠. 예? 그 사감 몰랐습니까, 이걸? 자, 당시 기숙사의 사감도 이 폭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는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한테 물을 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다. 그러니까 너도 좀 참아라. 더 심하게 맞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못하게 협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폭행이 있은 직후에 교실로 곧장 가지 못하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 피해 학생은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감도 전혀 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이 피해 학생은 주말이 돼서야 집에 갔고 집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아들의 몸을 본 어머니가 이걸 처음 알아차리셨다는데 당시 피해 학생이 털어놨던 얘기 어머니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뒤로 눕지 않니 등이 아프고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엄마 그래서 옆으로 한번 누워볼까 생각을 했더니 어깨가 양쪽 어깨를 다 맞아서 너무 아프고 앞으로 자려고 했더니 엄마 가슴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고 배도 너무 아프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고 정신도 없고 숨도 안 쉬어지고 침대에서 누워서 엄마 천장을처럼 눈이 안 떠져. 내가 정말 엄마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누구한테라도 얘기하면 너는 그날 이후부터 너는 죽는다.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거지 우리가 그냥 때린 게 아니다. 그런 죄책감과 공포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한테 협박을 한 거죠. 자, 이 피해자인 아들은 내 잘못이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자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저 남학생을 키워본 엄마였던 저는 굉장히 같이 화가 나네요. 네, 한 명 아이를 10명 선배가 방에 가둬놓고 지금 90분을 때렸다는 거죠. 쇠파이프도 동원했다라는 거고 결국 그 다음 날에 학교에서도 모르고 사감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도리어 엄마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야. 절대 얘기하지 마라고 벌벌 떨면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데 무슨 이렇게까지 90분 동안 10명한테 맞을 잘못을 했나 하면 주머니에 손 넣고 걸었답니다. 그게 너무 건방져 보여서 이만큼을 맞았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병원에 가자 그러면 나 의사한테도 이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내가 맞을 만해서 맞은 거니까 엄마 용서해줘.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 아이가 받은 상처는 제가 봤을 때 몸보다 마음이 더 심할 것 같고요. 자존감도 그렇고 이건 트라우마가 될 만하다. 그리고 저는 나아가서 이 선배라는 아이들 좀 혼나야 되는데 이 정말 건방진 아이를 찾은 것이 아니고 가장 순하고 착한 아이를 찾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일단 이 학부모님의 신고로 수사에 경찰이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학교를 압수수색. 자, 경찰이 학교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실은 학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일인데요. 경찰의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학교 측에다가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하고 가해 학생들 쓴 진술 조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 즉 거기 인적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경찰의 수사 협조를 안 했던 거예요. 경찰에서 볼 때는 가해자도 여러 명이고 또 가해자들 입을 맞출 수 있을 뿐더러 또 그리고 증거를 은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피해자의 진술을 맞춰보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필요한데 안 주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신속하게 좀 움직였던 거예요. 신고 이틀 만에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은 학교가 제공하지 않다 하더라도 강제로 그 관련 서류를 압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 야, 이거를 경찰의 협조를 않는다고 이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학교는. 자, 생소하게 참 들리는 얘기인데 학교 측이 왜 이렇게 경찰의 어떤 수사를 막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 피해 학생 부모님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의 가해자의 어떠한 이름도 어떠한 개인정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제공할 수가 없다. 불합리적으로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로 그럼 뭐든지 이렇게 무마하려는 거, 엎으려는 그런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너무 마음이 착잡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학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뭐 주민번호라든지 그 사람의 그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수사를 한다 그러면 예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입건되거나 범죄가 발생했다면 학교는 그것을 주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아마 교육청에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줄 때 뭐 어떤 다른 요건을 갖추든지 하라는 그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 개인정보를 확보를 해야지. 왜냐하면 입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압수 영장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얘기에 따르면 피해 학생 보호도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사건 발생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 분리 조치라든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한테 그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소장님. 네. 그냥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말이죠. 네. 저는 진짜 이런 학폭 계속 사건 들릴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뭐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 흥행하고 또 학폭 의혹으로 잘 나가던 사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고 이런 걸 애들도 다 볼 거란 말이죠. 네. 아니 근데 이걸 보면서도 애들은 어떻게 계속 저런 행동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뭐 처벌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과 다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 폭력성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누군가가 견제해주지 않으면 더더구나 그 폭력성은 더 확대될 수 있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지금 1대 10의 학교 폭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대1의 싸움이라던가 1대2 정도의 싸움이면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 명이 말하자면 지금 집단 구타를 당한 건데 학교 쪽에서 8일 뭐 9일이 지내서나 구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요즘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도 개인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사안을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뭐 줄줄줄 늘다가 9일 이후에나 심리 상담을 받게
해줬다는 것이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아이들 전수조사를 벌렸더니 재학생 중에서 3명이 나도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아이고야. 얘기하고요. 6명이 그런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좀 작은 학교인가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면 이 학교는 학폭이 대물림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굉장히 좀 어른들의 대처가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 50대 여성은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안방으로 들어갔고 잠들어 있는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는데요. 여성이 살해하려고 했던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살인 미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참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 당일 상황부터 좀 정리해보죠. 네,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4시 반쯤에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주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50대 아내가 흉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요. 이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남편에게 이 흉기를 수차례 휘두릅니다. 하지만 이내 이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이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이 남편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서 후송되면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자, 이 아내는 왜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0년간 맞았다. 가정폭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 두 부부는 2000년도에 가정폭력과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다가 2003년도에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30년이 되는데 30년간 이 상당히 폭행을 당하고 가정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예. 이 사건 전날에 큰딸이 이제 집에 왔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가 와가지고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 네가 집에 왜 와? 소리를 지르면서 딸한테요? 딸한테요. 테이블을 던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애들이 죽는지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야, 이게 결국은 이 아내 입장에선 팀장님, 본인에 대한 폭력은 일단 본인이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잘못하다간 아이들이 죽겠구나 해서 저는 그게 약간 방아쇠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이한테 협박을 하는 거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방아쇠가 되긴 됐지만 이 피고인이죠.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는 30년 동안 계속 가정폭력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억눌러 있었는데 남편이 자녀들한테 해코지한다는 말이 이제 행동이 나타났던 건데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또 남편 행동하는 걸 보고 화가 나니까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은 다음에 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번 찔렀다고 하는데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아마 제 생각에도 그 하루 이틀이 아닌 30년 동안 가정폭력 당했던 게 일시적으로 술 먹은 바람에 분출이 되니까 살해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정폭력,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결합을 했어요. 아마 그 재결합 과정에서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 하면서 막 이렇게 비는 척을 했겠죠. 예. 하지만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 시달릴 거 재결합하는 바람에 지금 가정폭력 30년을 겪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소장님. 아니, 그 버릇 못 고쳤으면 그때 바로 또 이혼을 했었어야지라고 말이죠. 네,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 이혼을 했을 때 재결합을 안 하셨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다시 재결합을 했던 그 상황도 저는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 장기간의 폭력을 당하면 꼭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그 오랜 시간을 맞고 살았어? 그러면 주로 제일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 애들이 아빠니까 그래도 애들한테 아빠를 뺏을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 한부부 자정에서 자라게 하기 싫으니까 나 하나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때릴 때는 폭력적인데 그 술이 깨고 나면 너무 다정하고 불쌍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불쌍하다.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술이 웬수지 저 사람이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아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엄마들이 이렇게 나 하나 참다가도 못 참는 그런 순간이 아이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순간이 되는 거죠. 자, 30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 아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은요? 네, 일단 아내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흉기로 남편의 급소 부위 등을 찔렀기 때문에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재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은 하면서도요. 이 아내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네. 재판부는 이걸 확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보통은 이거 못 받아들여 하면서 항소를 하는데 말이죠. 원래 같으면 5년을 한다면 징역 이제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 2년 6개월 밑으로 가면 항소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실형도 아니에요. 집행유예가 난 거거든요. 예. 자동적으로 좀 항소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사실 검찰이 항소를 안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5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살인 미수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다고.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5년이 지금 최하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을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폭력당한 부분이 컸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면서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구형은 5년 했지만 마음적으로는 집행유예나 이런 게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피해자도 내 잘못이 있다.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남편도. 또 자녀들도 선처를 계속 탄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전에 범죄 전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원인이 됐다면 굳이 2심에 가가지고 형을 늘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뭐가 됐든 검찰이 저는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의 판단도 참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피해자가 한순간에 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게 가정폭력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정의 어떤 미래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소장님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 바뀌지 않고요. 폭력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마침표를 찍으셔야 해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심지어 남편까지도 위한 것이고요. 이제는 법에서도 눈물을 발휘하고 온 국민이 눈물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정말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귀하게 본인을 사랑하면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남편 가해자이면서도 지금 피해자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네. 이 사람 이거 또 어떻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은 좀 조사가 필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가정폭력 부분도 조사가 좀 됐었어야 되고 그 부분이 기소가 됐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경찰이나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범행 관련된 것만 봤지 살인 미수 관련된 거 그 이상을 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효가 지났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 박성희 소장님 좀 설명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또 남편이 이제껏 계속 가해자였거든요. 이 사건만 피해자였고 그 부분을 조금 유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한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우리 김은배 팀장님처럼 저렇게 훌륭한 경찰도 계시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사건 설명부터 해보죠. 네, 경북의 한 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이요. 이 근무 태만 또 품위 손상 이런 이유로 지난해 2월에 해임이 됐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근무 시간 중에 내연 여성이랑 성관계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 이런 이유여서인데요. 이 해당 경찰관은 또 초과 근무를 하던 중에 역시나 내연녀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성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돌아가서 근무를 했다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서 이렇게 17차례에 걸쳐서 수당 8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팀장님,
이게 이제 근무 태만, 초과 근무 수당, 허위 청구 외에 또 해임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있습니다. 이 해당 경찰관이 사실은 2021년 11월쯤 자신의 사무실에요. 일차관 사무실에서 그 내연녀가 타고 다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차량을 경찰에 보면 내부 조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차량 조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열람했는데 사실은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개인정보 위반이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아까 말다시피 그 내년하고 뭐 47회 정도 이런 분류를 했었고 또 알다시피 그 초과근무수당을 17회에 걸쳐서 84만 8,900원 수령했다고 한다면 이건 범죄거든요. 사기라든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징계도 받고 아마 형사처벌도 받을 거라 생각드는데 우리 그 시청자들이 볼 때에 이런 경찰도 있구나 싶은데 이런 경찰관은 극소수입니다.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해임됐어요. 그랬더니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거 부당하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표창장 받은 남자 이거 왜 이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표창을 받기는 했습니다. 4차례를 받았어요. 이제 30년 근무자이기 때문에 4차례를 받은 것이 이제 뭐 많이 받은 뭐 거겠죠. 업무는 그래도 잘 했나 봅니다. 근데 뭐 이 표창을 받았다는 거하고 이번이라고 어떻게 연결을 지으냐 나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나는 국무초리 표창을 한 번 받고 경찰청장 표창을 3번 받았기 때문에 면책 사유나 감경 사유가 있는데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위의 정도나 동기에 비해서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표창을 받았다고 죄 지은 걸 둘이 쌤쌤이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좀 질문이 들었습니다. 쌤쌤 가능한 겁니까? 어쩝니까? 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표창장 참 잘했어요. 초등학생들 예. 받는 표창장 같은데 네. 저렇게 되진 않았었고요. 아, 그렇죠. 자, 가장 높은 징계가 파면이에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근신, 뭐 견책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이 파면이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공직으로 앞으로 5년간 못 합니다. 그 밑에가 해임이고 예. 또 계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강등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해임도 중한 징계긴 한데 네가 원래 받아야 될 거는 파면이다. 아, 그럼요. 파면인데 왜냐하면 근무태만도 있고 허위수당 청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비위가 심한데 그래도 표창 받았기 때문에 파면이 아니라 해임이 된 거다. 아, 봐줘서 착각하지 해임이구나. 말아라는 거예요. 아, 봐줘서. 봐줬기 때문에 파면이 아니고 해임이 된 거지. 당신이 그 표창장 그거 지금 적용 안 됐다고 하는데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 된 거다라고 아유. 얘기를 한 거고요. 감안해줬네, 그럼. 네, 그것이 감안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의 그 징계 취소 소송은 패소 판결이 된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은배 팀장님은 극소수다 했는데 다른 지역에 또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네, 최근에 전주에서는 또 한 경찰이 강등 처분을 받고 이걸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 해당 경찰은 유부남인데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500번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등 징계를 받았는데 이 동료랑 불륜을 저지르던 그 시간에 초과 근무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613만 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이런 혐의도 받았습니다. 아유,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관 불륜이 아니다 이렇게 우겼다면서요. 네, 와 진짜 이거 518회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료였다. 근데 그동안 그 동료의 그 여성의 집에서 잠을 잔 적도 있고 아침에 아침을 해준 적도 있고 약을 사다 준 적도 있고 단둘이 영화를 본 적도 있고 여행을 간 적도 있다. 그러나 이성 교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동료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에 518회는 좀 너무 많지 않나요? 예. 근데 아무튼 이번 사건도 패소했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감안을 해서 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경찰이나 뭐 군인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징계령, 징계 규정에 따르면 그 규칙상 최소 지금 강등에 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표창 전력은 이미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기 때문에 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그래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가만히 됐군요. 가만히 된 겁니다. 예. 자, 팀장님, 뭐가 됐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장님 같은 정말
이 멸사봉공 하시는 경찰관들이 대부분이시죠. 대부분이죠.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극히 일부 자, 이런 정신 못 차리는 후배들에게 좀 따끔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사실은 법률을 준수하고 또 풍신선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립니다. 경찰 학교를 졸업할 때 폴리스 아카데미 나올 때 그 뭐라고 써있냐면은 조국은 그들을 믿노라고 써있거든요. 젊은 경찰관이요. 조국은 그들을 믿노라. 조국이 믿으면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소송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지금 2명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시킬 때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캄보디아로 가보시죠. 네, 상점이 보이는 좁은 골목에 오토바이 2대가 나란히 들어옵니다. 앞서 달리는 오토바이가 상점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데요. 오토바이 뒤에 탄 남성이 상점 앞에 놓인 물건을 집으려다가 그만 옆으로 저렇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진 남성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달아나 버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힘겹게 오토바이를 일으켜서 역시나 도망을 가는데요. 이걸 본 가게 주인이 재빨리 남성들의 뒤를 쫓아봅니다. 근데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남성들 오토바이 타고 상점 바깥에 놓인 휘발유병을 잽싸게 훔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도둑! 너무 어설프죠? 뒤에 탄 남성이 손을 뻗어보지만 너무 멀었는지 병을 놓쳐버립니다. 오토바이도 그대로 균형을 잃고 옆으로 고꾸라져 버린 거죠. 심지어는 넘어진 운전자는 그대로 두고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도둑질도 어설프고 팀워크도 엉망이네요. 예, 빨리 잡혀야겠어요. 네, 도둑질 당할 뻔한 상점 주인은 오히려 이 동료한테 버림받은 운전자가 불쌍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긴 했지만 경찰은 굳이 체포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운전자가 차에 타려고 하는데 두 남성이 달려와서 차 문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는 운전자를 차 밖으로 빼내는데요. 이 남성들은 차 열쇠를 던져받고는 곧장 차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 어서 도망가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운전대만 만지작거리더니 차에서 도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왜 출발을 달아납니다. 안 해? 왜 출발을 안 해? 이 운전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차를 훔치려고 한 건데 네. 이 남성들 16세, 17세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청소년들은요. 운전자가 주유 마치고 차에 올라타려고 한 순간 강제로 문 열고 차 열쇠 달라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겁에 질려서 열쇠를 넘겨줬는데 열쇠까지 받고 차에 올라탄 이 청소년들이 출발도 못하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네. 하필이면 훔친 차가 수동기어였던 겁니다.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일종 보통을 땄어야지. 그렇죠. 이 청소년들은 도망을 쳐봤지만요. 25분 만에 근처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오토를 땄어, 면허를. 아주 짧은 추격전 끝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와, 청소년은 차량 강탈 혐의 등으로 현재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본 것 중에 제일 웃겼어요.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바다 한가운데 사람들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수영객들 앞에 돌고래들 보이죠? 33명의 수영객이 돌고래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보기 쉽지 않은 야생 돌고래들과 함께 수영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정말 신비로울 것 같은데요. 수영객들은 돌고래들을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멋있는데 왜요? 예, 근데 돌고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 사람들 법 위반으로 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요? 이곳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인근 몇몇 섬에서는 야생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고래 주변 45m 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는 이 영상 속 수영객들이 돌고래 무리를 가까이서 쫓아가고 에워싸면서 괴롭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또 야행성이라 돌고래가 낮에는 잠을 잔다고 해요. 자고 있는데 저렇게 쫓아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적발된 수영객들 육지로 나오자마자 조사를 받았고요. 법에 따르면 위반 시에 우리 돈 약 2,50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징역 1년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여학생이 옷이 반쯤 다 벗겨진 채로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아이들 모두 13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요. 6명 정도가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발로 차서 옆개울가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도와주기는커녕 웃으면서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리는데요.
진짜 이거 참. 네, 폭행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로 차고요. 머리도 잡고 끌고 다닙니다.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고 있죠. 계속된 폭행으로 온몸이 시뻘개진 피해 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해 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비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저것들 진짜 어떤 조치죠? 자, 가해 학생들 무려 나흘 동안이나 끌고 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하고요. 피해 학생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피해 학생은 부모님께 그냥 넘어졌다고 거짓말했지만 학생의 상처는 그냥 넘어진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쪽 고망엔 구멍이 뚫렸고 시력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다쳤다고 하는데요. 사과 안 했겠죠? 그렇죠. 아직도 가해 학생과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현지 언론은 더 글로리 현실판 아니냐고 비판을 이어갔고요. 누리꾼들도 크게 공분했습니다. 중국도 우리하고 같이 14세 미만자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13세인 이 가해 학생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갑니다. 쟤네도 촉법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다음 주에 비 많이 내려가지고요. 벚꽃이 많이 떨어질 거랍니다. 이번 주말이 절정이라는 거죠. 저는 집에서 쉬겠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꽃 구경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